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신장내과 편 12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이번 사건부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홍성진 교수님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그리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신 한동대학교 법학부 신은주 교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두 분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그리고 손유미 연구원, 그리고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신장내과 12번째 사건은 스텐트 삽입술에 따른 필수 약물 미투여와 심폐소생술 지연으로 영구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진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학교법인 병원이었으며 환자는 사고 당시 만 62세 여자였습니다. 2008년 7월 16일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다리 부종으로 피고병원 내분비 내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심혈관 단층 촬영 결과 좌전 하행지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2008년 8월 18일 10시 40분경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1시 24분 아스피린 600mg, 플라빅스 600mg이 처방되었습니다. 15시 40분경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였으며 협착 부위에 따라 스텐트 삽입술 시행 결정 후 헤파린 7000유닛을 주사하였습니다. 16시경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안정적이고 부정맥이나 흉통 등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6시 30분경 일반 병실로 전실 조치하였으나 16시 59분경 발작 증상을 보이며 맥박이 잡히지 않고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곧이어 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17시 4분경부터 정기적 제세동, 약물 투여, 기도삽관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7시 40분경 동성 빈맥이 지속되자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였으며 박리로 인한 혈전이 발견되어 스텐트를 삽입하였습니다. 2008년 9월 24일 환자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심폐소생술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 허혈성 척수경색으로 인한 척수성 하지마비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4가지입니다. 환자 측이 주장한 과실 4가지에 관하여 법원은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 심폐소생술 지연 과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스텐트 삽입 시술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부적절한 방법으로 흉부 압박을 시행한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은 불인정하였습니다. 쟁점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처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용법이 아침 식후 30분으로 기재되어 즉시 처방을 시행하라는 의미의 스텝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헤파린을 주사하였다는 기록만 있고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부분을 근거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지연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심정지가 발생한 5분 후부터 정기적 제세동, 약물 투여, 기도 삽관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병원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스텐트 삽입 시술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환자에게 1차 스텐트 삽입 시술 후 박리를 예상할 만한 징후가 보이지 않은 점, 고령 환자의 혈관은 주의 의무를 의료진이 다하더라도 박리의 발생을 100% 예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병원의 과실이 있음을 불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흉부 압박을 시행한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늑골골절이 상당수 발생하며 고령의 환자의 경우 늑골골절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진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흉부 압박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병원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상동맥술 시행 전 혹은 필수적으로 투약되어야 하는 약물의 누락과 관련하여 투여되는 약물에 대해서는 시술,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이중 확인 절차를 실시해야 하며 표준 진료 지침 마련 및 이중 확인 절차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지원과 관련하여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환자의 안정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중환자실 또는 심장환자 전문 병실에서 치료,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적당한 응급 장비 및 약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지연성 박리에 의한 혈전 발생과 관련하여 시술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형사진을 재촬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의 확인 절차 부재와 관련하여 투여되는 약물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 제도화가 필요하며 응급 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자 모니터링 및 응급처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공간, 시설,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나오면 환자 모니터링 및 응급처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규제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홍성진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겠는데요. 이 사건에서 아스피린이랑 플라빅스가 되게 중요하게 언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급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원래 언제 복용해야 되는 약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스피린하고 플라빅스라는 거는 그 항혈소판제라 그래가지고 관상동맥이 한 3, 4mm 정도, 작게는 뭐 2mm도 되고 하는데 거기 안에 스텐트 같은 걸 넣어놓게 되면은 혈소판 같은 것들이 응집되면서 이물질이니까 아무래도 그 안쪽에 혈소판이 응집되면서 혈전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고 혈전증 같은 게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은 스텐트 시술하기 전에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이 두 가지 약제를 300ml씩 많게는 뭐 600ml 정도도 스텐트 넣기 전에 투여를 하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늦게 하는 경우라도 시술 직후에는 투여를 이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교수님, 사실 이게 이 사건이 혹시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사건 이 부분 좀 되게 아쉽다, 의료진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텐트 혈전증이 이제 뭐 생겨서 이제 갑자기 심정지도 생기고 이러는데 가장 흔한 이유나 그런 거는 이제 시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할 수 있고요. 작은 혈관에 넣어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환자에서 다시 찍어봤을 때 스텐트 뒤쪽으로 혈관막이 좀 찢어지면서 거기 혈전이 생기면서 스텐트도 이제 같이 안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첫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제 약제가 투여가 잘 안 된 경우에는 요 스텐트 안쪽으로 또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이제 혈전이 잘 생길 만한 그런 이제 혈관이 작아서 뭐 찢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약물이 좀 잘 안 투여된 경우에 그렇게 잘 생길 수가 있어서 두 가지가 다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은주 교수님,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만한 것들 혹시 그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 장애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나,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술을 하기 전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의사가 잘 설명을 했는가, 이제 이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점이죠. 근데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보면 아스피린하고 플라빅스를 제대로 처방을 하고 주입을 했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의사가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과실이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제대로 주입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 전반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간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간상으로 불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불일치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주장한 것이 사실일까? 그래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그 주사약을 처방하고 주입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사건 보면서 실제로 처방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환자한테 말 그대로 투여가 안 된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혹시 김소윤 교수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환자는 분명히 처방을 했는데, 처방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후 드셔야 되는 처방, 이게 드시는 약으로 처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식사를 하시고 이제 드시도록 한 처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식전, 식후 상관없이 이제 그러니까 시술 전에 바로 이제 먹는 약입니다. 예. 처방을 그냥 그 시간에 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스탯이라고 바로 안 먹으라고 이렇게 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식후 예, 30분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환자 경우는 어쨌든 시술을 하면서 전후에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식후에 드셔야 되는 약을 드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스텐트 삽입술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프로토콜화된 정형화된 프로세스라고 보여지는데 스텐트 삽입술 이후에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이후에 식사를 해라. 그러면 이게 삽입술 전이나 후나 바로 드셔야 되는 약이라면 이거를 식사 후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처방을 한 것 자체가 일단 좀 잘못된 상황일 것 같고, 지금 우리 병원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2011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좀 궁금해요. 아스피린이나 프로비스에 대한 이 처방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현재는 처방이 되고 있는지. 저희 병원 쪽에서 보면은 그 처방을 했을 때 이제 루틴하게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걸로 해서 식후로 이렇게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그 시술 전날에 먹고 오라고 돼 있어가지고 시술 전날 먹고 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된 경우에는 그 시술방에 들어오기 전에 먹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병동에서 일단은 먹고 오고 병동 간호사가 그거를 차팅을 하고 시술방에 왔을 때 시술방 간호사가 한번 다시 그 기록을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방은 바로 먹도록 되어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식사와 보면 관계없이. 예. 아스피린 같은 경우 이렇게 평소에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평소에 매일 계속 드셔야 되면 그렇긴 한데, 이렇게 긴급 이제 중요한 시술을 하기 전에 드셔야 되는 건 사실 위장 장애를 관계없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 혈전 걱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랑 관계없이 사전에 드시도록 하고, 혹시 사전에 안 드셨으면 바로 드시도록 하는 그 처방에 대한 어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전혀 고려가 안 됐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아마 심장내과에서는 이 케이스에 대한 그 심장내과 학회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번에 보시기 전에? 네, 약제 때문에 이제 항상 스텐트 혈전증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생기는데 항상 요 약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처방이나 이제 기록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환자가 의식이 있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환자한테도 여러 알 이렇게 먹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좀 보면 이게 난 금식이라는데 약을 먹으래. 근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되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확인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이번 사건 관련해서 더 추가로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들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제가 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저도 유사한 의문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의사소통이 의료진 간에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기록이 되었을 테고,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주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늘 기록을 확인하고 그 프로토콜대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게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환자들은 그런 의료진이 일정하게 그 프로토콜대로 움직일 거다. 그 안에서 뭔가 그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 전체가 협진을 잘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어디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 건지, 어디에서 확인이 안 된 건지, 기록은 제대로 됐는데 그 다음에 주사를 처방하는 사람이 그 확인을 잘 안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재는 돼 있기 때문에 처방은 된 거가 맞는 것 같고, 이제 처방에서는 이제 19, 30분이라고 아까 이수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약하는 거에 대해서 간호사 쪽 문제에서는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시술방에 왔을 때도 또 와서는 이제 환자랑 의사, 간호사 이렇게 세 명이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약을 먹었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되는 약에 대해서는 환자랑 간호사 이제
병동에서 주로 투약 지도를 또 간호사들이 많이 하시니까 아니면 보호자한테 이렇게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즉시 드셔야 되는 거를 식후 30분이라는 그 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못 드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주사로 하시는 경우는 보통 이제 뭐 하루에 3번이면 3번 뭐 시간에 맞춰서 간호사들이 주사를 하거나 병동에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드셔야 되는 거에 대한 복약 지도는 보호자한테 주고 갔을 때 보호자가 또 잘못할 수도 있고, 본인도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어서 드시는지를 직접 보는 것이 사실 현재 병원에서 거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드시는 약에 대한 복약 지도는 실제로 드셨는지를 확인하는 건 참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 약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이랑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 어떤 효과가 나오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먼저 드시고 또 사후에도 안 그러니까 시술 후에 드셨는지도 꼭 확인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처방할 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이제 지금처럼 약을 먹어야 되는 것으로 처방했을 때 간호사가 환자한테 이 약을 먹으라고 갖다 주면 그거는 투여했다라고 기록이 되나요? 이제 먹은 거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되게 투여했다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확인을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한테 식사하시고 이거 드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들이 또 한 번씩 계속 이제 계속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드셨습니까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들은 안 먹고 환자들이 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어떻게 보면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냥 병동에서는 그냥 보통 보면은 그냥 약을 간호사가 전해준 것까지가 투여한 기록으로 보통은 남게 되고요. 특히 막 절대 중요한 약, 뭐 빼먹으면 안 되는 약 같은 거는 그 복용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준 것까지를 투약한 걸로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간호사가 환자한테 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히는 이제 못 읽어봤지만은 처방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사건 개요에 되어 있으면은 간호사가 환자한테 안 줬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소영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대로 처방이 또 잘못돼서 그래서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네네, 전달을 못 네네.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과실이 있었다라고, 이제 뭐 실제로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그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현장에서. 근데 이미 프로세스는 많이 이제 대부분은 주의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잘 안 하고 있는 것도 아직 있을까봐 그것이 좀 걱정이. 저는 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었던 게, 이게 만약에 같은 사건 재발 방지하려면 의료진이 계속 되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환자가 본인이 먹어야 되는 약과 그거의 작용에 관련되어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이렇게 본인이 본인 건강을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 의료진이랑 계속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환자는 사실 그 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이 약제가 중요한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알면 질문하고 이제 이럴 텐데, 현실적으로 제가 환자를 해서 입원을 해보면 그렇게 여유 있게 질문했다고 대답해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일단은 충분히 본인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질문하고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안의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의료진이 지시하는 대로 환자가 열심히 따라주는 것, 그것이 나의 건강을 지금 빨리 회복하고 치료하는 데 최선이라고 이제 환자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사이의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성이 있는지 궁금하면 그래도 좀 물어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의료진들의 서로의 그 소통, 그 다음에 환자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또 환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환자가 정확하게 자기가 뭘 먹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사안들은 이제 갑자기 오는 부분이 있고 응급하게 오는 경우에 환자들이 모르더라도 의료진들이 그걸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뤄볼까요?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